첫 번째 영상, 여러분의 수업 노트에 있는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다음 중 발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모두 골라라. 몇 개인지도 안 알려주고 모두 고르라니. 이런 거 진짜 극혐했는데. 여러분, 몇 번을 골랐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마 1번은 다들 골랐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2번도 왠지 여러분 별 고민 없이 골랐을 것 같고 3번 약간 아리까리했을 것 같아요. 3번 약간 아리까리했지만 우울감을 느끼는 과정도 뭔가 정서의 발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우울감이 좀 좋은 감정은 아니니까 아니지 않나? 발달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 치매. 이것도 다들 조금 아리까리했을 것 같아요. 치매 이거 왠지 노화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진보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5번, 폐경기, 이 폐경기 같은 경우도 진보는 아닌데, 그럼 발달은 아니지 않나? 6번, 인공관절 이거면은 완전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거니까 이거는 발달을 보여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봅니다. 따단. 1번, 2번, 5번. 일단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나 신경과학 연구가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그 신경과학 연구를 토대로 한 발달의 어떤 정의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발달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아동 발달과 이 정말로 신체적인 발달이 급격히 진행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까지에만 일어나는 이러한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인 발달만을 발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에 대해서 딱 엄청나게 지금 정의가 막 모두가 다 합의되는 그런 정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학문적인 개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학술적 개념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교과서가 생각하는 발달의 정의의 근거에 보았을 때 요 세 가지만 발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은 발달을 어떻게 정의하시는 겁니까? 발달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점진적으로 굉장히 차츰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빵! 이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질서정연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요. 막 어떤 단계를 먼저 했다가 그 다음 단계로 퇴보했다가 다시 또 막 확 뛰어 이런 거 아닙니다. 1년의 과정이 있고 그 1년의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서정연하게 밟아 나가요. 이런 거예요. 앉는 깐난쟁이 아기가 이렇게 몸을 뒤집어요. 몸을 뒤집어요. 이게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발달이거든요. 근데 뒤집기를 하지 않고 바로 긴다?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혹은 아이가 옆에 뭐 소파를 잡고 일어서요. 일어서요.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애가 막 걸어.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발달이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순서가 있고 이 순서를 질서정연하게 밟아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뒤집기 한 다음에 기고 앉아서 옆에 있는 것을 잡고 일어서서 조금씩 개처럼 걷다가 조금씩 손을 떼면서 스스로 걷다가 완전히 혼자 걷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질서정연하지만 어떤 아이는 10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잡고 설 수 있고 어떤 아이는 14개월이 지나도 아직 잡고 서는 것 자체도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이건 개개인별로 굉장히 다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초등학교 선생님은 특히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발달 이론들을 접하겠지만 이 시기에 굉장히 엄청난 역동적인 변화와 발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완전 다 모두가 똑같은, 자, 4학년은 이러한 발달을 무조건 거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의 절반의 학생들을 잃고 절반의 학생들은 시시해질 수 있어요, 수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별로 다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발달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의 발달은 환경과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가 옆에 소파를 잡고서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아이와 주변에 잡고 일어설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 이 아이의 경우는 주변에 잡을 게 없잖아. 벽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밋밋한 벽을. 그러면 이 아이는 잡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박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은 이 발달에 굉장히 외부 환경이 단순히 잡고 일어설 게 없는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아이의 그 이후 걸음마라든지 신체적인 다리를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의 발달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발달을 정의하는 큰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3, 4, 6번은 왜 안 되나요? 일단 인간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성격, 사회성, 인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생애적 발달이 존재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3번 청소년이 교우관계에서 소외되었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것, 이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발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우관계 소수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그 우울감이 만성화가 되어서 성격이 변했다. 이 경우는 발달로 봅니다. 특히 성격 혹은 사회성 발달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애매했을 수 있지만 전 생애적으로 뭔가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만성화가 되어서 뭔가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발달로 보지 않습니다. 치매 또한 질병 혹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는 발달로 간주되지 않아요. 치매를 근데 지금 많은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거의 특정 연령대에는 9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치매 또한 인간의 어떠한 노화의 하나의 국면으로서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치매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도 어떠한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치매처럼 보이는 인지 능력의 저하는 누구나 다 노화로 인해서 경험을 합니다. 왜 우리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것들. 이거 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요. 근데 치매라는 이 병명,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이 병명을 진단받고 그걸로 인해서 신체 인지 정서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는 과정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인 변화이고 급격하게 일어나며 질서정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발달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노년기 성인이 인공관절을 통해 신체적으로 우월해지는 과정은요. 이 부분은 인공관절 또한 이 외부의 어떤 과학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등의 이러한 변화란 말이죠. 이 경우는 역시나 점진적이지 않고요.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발달로 볼 수 없다.
근데 교육 심리에서는 지금 폐경기의 성인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발달의 예시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교육 심리학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연령대는 아동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이 시기의 인간 발달, 신체, 정서, 인지, 사회, 행동 이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간 발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경우들이 애매해요. 아까 잠깐 3번의 예시에서 설명을 했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이던 학생이 심한 따돌림을 경험한 이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 이거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수라는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지니게 된 경우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만 숫자를 셀 수 있었던 윤희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을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셀 수 있게 된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최근 발달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예시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첫 번째 수진이의 예시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은 굉장히 기질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환경으로 인해서 친구들 또래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 성격이 바뀐 케이스. 이 부분은 본성이냐, 양육이냐. 우리 되게 이런 거 아마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네이처 vs 널처. 이 널처가 양육, 네이처가 본성. 이 인간은 과연 본성에 훨씬 더 기반을 하여서 발달하고 사람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존재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둘 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타고 태어나는 고유한 본성이 있고 당연히 환경으로부터 경험을 하면서 축적되어지는 굉장히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존재하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인간의 고유성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진수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언어 발달에 있어서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결정적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 언어 발달에 있어서 민감하고 언어 발달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시기는 존재한다라고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의 민간기. 이 두 가지 관점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뭐 해외에,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살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 초등학교 뭐 3학년 혹은 4학년 요때 아주 잠깐 한 학기 정도 보내다가 온 친구인데 뭐 원어민 같아. 혹은 어린 시절 학교 가기 전에 생후 한 1년부터 한 5년까지를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쓸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뭐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를 영어 선생님들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혹은 이 프로세스가 언어 사고의 프로세스가 영어와 한국어 둘 다가 굉장히 자유자재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무리 뭐 학교를 다니든 뭐 유학을 가서 학교 생활을 하든 기숙사 생활을 하든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이미 확 넘어버린 케이스라고들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시기가 보통 생후 3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시기가 과연 언어 습득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언어 발달에 대한 여지는 존재하지만 뭐 생후 3년이 굉장히 모국어 습득이라든지 모국어만큼의 외국어 습득의 어떠한 유연성을 보장하는 시기인가에 대한 이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는 다소 극단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생후 3년이 지나면 그 어떤 언어도 모국어만큼 이렇게 능통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 저 결정적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이라면, 민감기는 그때 언어를 습득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완전히 그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바로 민감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마지막 유니에이 씨는 손가락을 쓰지 않고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쓰면서 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을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난 발달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이 인지 발달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은 경우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변화는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시냅스에서 끊임없이 특정 숫자를 연상할 때 필요한 시냅스의 활성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차곡차곡 양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연속적 관점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삐아제라든지 이런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시기의 이론가들은 발달이 어느 날 갑자기 빵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어제까지 기지 못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못 걸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발달이 계단처럼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점프 하는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빵 나타나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런 학자들을 여러 다룰 예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자칫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계단식 발달이 실상은 우리 뇌에서의 시냅스의 꾸준한 활성화와 연결망의 동시적 활성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이다라는 관점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일단 발달의 정의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